저희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인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도 남편분의 자식이에요. 주희의 고백은 날벼락 같았습니다. 30년을 믿고 살아온 남편, 그러나 그는 다른 가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곧 알게 됩니다. 1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과연 미숙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지금도 그녀 곁에 있을까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미숙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오래된 단독주택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미숙은 새벽 5시부터 반찬 가게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으며 미숙은 무의식 중에 2인분을 준비하다가 멈칫했습니다. 또 그러네. 남편 정혜성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두 사람 분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혜성을 떠나보낸 후 미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혜성이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이 그대로 남아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 혜성의 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건너편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망치 소리가 혜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했던 혜성은 집에 돌아와서도 항상 손에 뭔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고치곤 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삐걱거리는 문짝, 고장난 선풍기까지. 혜성의 손길이 닿으면 집 앞 모든 것이 새 것처럼 말끔해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점점 낡아가네요. 혜성과의 결혼 생활 30년 동안 미숙은 혜성에게 완전히 의존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혜성이 미숙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1995년 28살에 만나 결혼한 이후 혜성은 단 한 번도 미숙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 힘들어도 집에서는 언제나 온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김할머니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늘 그랬듯이 미숙을 살폈습니다. 김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없었고 특히 미숙처럼 홀로 남은 여자들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미숙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 좀 챙기면서 해. 안색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 괜찮습니다, 할머니. 일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서요.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미숙을 불쌍하게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예전에는 혜성과 함께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대화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주부들이 반찬을 사가고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 두부 한 모를 가져갔습니다. 모두들 미숙이 만든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혜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1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해온 덕분이었습니다. 미숙의 손맛은 이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김치와 된장찌개는 단골들이 매일 찾는 인기 메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숙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혜성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는 혜성의 모습을 보며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혜성은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혜성이 55살 때 찍은 것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민준이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네요. 당신이 저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미숙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이 별로 없던 혜성이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 가게에서 만난 사람들, 대학생 아들 이야기까지. 혜성은 언제나 좋은 청취자였습니다. 미숙의 하루 일과를 들어주고 고민이 있을 때는 조용히 해결책을 제시해주곤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집에도 잘 안 와요. 당신 닮아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22살인 아들 민준은 올해 대학교 마지막 학년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민준은 혜성처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컸지만 어머니를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혜성의 기일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민준은 시험 기간이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혼자서라도 남편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성이 묻힌 가족묘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혜성의 부모님도 함께 모셔진 곳으로 혜성이 평소에 아끼던 장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손님이 적어서 조용한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만 혜성 생각이 났습니다. 혜성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가게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고 김치를 담글 때는 배추를 절이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아예 가게 일에 전념해서 미숙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문득 혜성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혜성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미숙의 손을 자주 잡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혜성이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해. 약속해. 그때는 단순히 건설 현장이 위험하다는 뜻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혜성은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성은 그날 밤 미숙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 가게 운영에 대한 조언, 그리고 미숙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격려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 유언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혜성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경찰에서 설명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 때문에 멈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혜성은 현장에서 즉시 숨졌고 미숙은 새벽에 병원에서 차가워진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미숙은 혜성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국화 한 다발과 혜성이 즐겨 마시던 소주 한 병, 그리고 혜성이 좋아하던 오징어 안주까지. 내일은 남편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혜성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꼭 당신께 인사드려야겠네요. 이제 좀 편하게 쉬라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미숙은 혜성이 좋아했던 노란 국화꽃과 제사 준비물을 들고
가족묘를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산속, 초가을 선선한 바람이 미숙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가족묘에 도착한 미숙은 혜성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1년 만에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1년 동안 쌓인 낙엽과 때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미숙은 혼자서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혜성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준이는 의젓하게 잘 크고 있고 당신 신없이도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때였습니다. 미숙의 시야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2명의 초등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다른 묘를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놀랍게도 혜성의 묘비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혜성의 묘비에 하얀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서둘러 아이의 입을 막았지만 그 말은 이미 미숙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혜성의 묘비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왜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걸까? 실례지만 혹시 혜성 씨를 아시는 분인가요? 미숙이 말을 걸었지만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떨어뜨린 작은 로켓 모양의 목걸이가 미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굽혔을 때 목걸이가 열리며 안에서 작은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10년도 더 전의 젊은 혜성이 바로 그 여자를 아는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미숙이 소리쳤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이미 산길 아래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곧바로 혜성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혜성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미숙이 모르는 은행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주희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송금일은 혜성이 사고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김주희, 주희, 그 여자 이름이 주희인가? 통장 뒤에서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모두 주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우표가 붙지 않은 채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본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책임질게.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와이프한테는 아직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편지의 내용은 미숙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와이프한테 말하고 싶지만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어떻게 고백하겠어? 우리 민준이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내 아이야. 정말 미안해. 미숙은 편지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혜성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김주희라는 여자와 두 아이, 그리고 10년 넘게 그들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미숙 몰래, 여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미숙은 혜성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존경했던 남편이,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편지의 날짜였습니다. 가장 최근 편지는 혜성이 죽기 일주일 전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혜성은 그 여자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서만 고민하셨어요? 미숙은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하나하나 주워들었습니다. 각 편지마다 혜성의 고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희야,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내한테 털어놓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지.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랄 수는 없잖아. 미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성이 마지막 날 유난히 자신의 손을 많이 잡았던 이유, 그리고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해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혜성은 모든 것을 고백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얻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거구나. 혜성 씨도 괴로웠구나. 미숙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정심이 뒤섞여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민했을 혜성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에서는 혜성의 절박한 심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야. 아내도 가게 일로 힘들어하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너와 아이들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혜성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왜 때때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지를. 혜성은 두 가족 사이에서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묘지에서 만난 그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야? 라고 물었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미숙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반찬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주희라는 이름, 그리고 혜성이 쓴 편지들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궁금증과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혜성이 남긴 통장 사본에서 그녀의 주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초라한 다세대 주택가였습니다. 미숙이 사는 동네보다도 더 낡고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며 계단을 올라가는 미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2층 201호. 문패에는 김주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가 와? 곧 문이 열리며 묘지에서 봤던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미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좁고 소박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두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애들아, 방에 가서 놀아. 주희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희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진실이 알고 싶어요. 주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에 혜성 씨를 만났어요. 제가 23이었고 혜성 씨는 45이었죠. 건설 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숙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15년 전이면 민준이가 7살 때였습니다. 혜성이 가장 바쁘게 일하던 시기였죠. 혜성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혼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고요.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첫째를 임신했거든요.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혜성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상대가 그렇게 어린 여자였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혜성 씨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이혼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부인분과 아들이 있다고. 그럼 15년 동안 계속? 아니에요. 중간에 헤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혜성 씨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성 씨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이들한테는 비록 같이 살 수는 없었지만 틈틈이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계속 도움을 줬고 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혜성에 대한 새로운 면을 알게 된 당황스러움까지. 혜성 씨가 돌아가신 그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주희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부인분께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혜성 씨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특히 큰아이가 왜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미숙은 혜성이 마지막 날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해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큰아이가 미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아빠 아는 분이에요? 미숙은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응, 아빠를 아는 사람이야. 미숙이 대답하자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주희와 미숙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주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아빠가 그냥 바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미숙은 그 아이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아버지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는 왜 안 오셨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밝혀지면 더 큰 상처만 드릴 것 같아서. 주인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혜성 씨 없이는 정말 모르겠어요.
주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숙은 갑자기 혜성이 남긴 편지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걱정스러운 글귀가 남편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미숙이 말하자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성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편지에 당신한테 보내려던 편지들을 찾았거든요. 주인은 얼굴을 들어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당신과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던 두 여자가 이제 혜성이 남긴 현실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부인분께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혜성 씨의 아이들이잖아요. 미숙은 주희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였지만 동시에 혜성의 피를 나눈 아이들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미숙은 많은 생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성의 숨겨진 삶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하루 종일 주희와 나눈 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혜성의 또 다른 가족,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미숙은 다시 주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희가 좀 더 편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애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아야죠.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래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혜성 씨도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두 여자는 함께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숙은 주위의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혜성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미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혜성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혜성의 표정은 민준이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아는 아줌마가 또 왔네. 큰아이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얘들아, 여기 앉아봐. 아줌마가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미숙이 말하자 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아빠가 언제 와요? 오늘 와요?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주희를 바라보았고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나라요? 왜요? 아빠가 아프셨거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와요? 아빠는 다시 오실 수 없어. 하지만 하늘에서 너희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아이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주희가 아이들을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아이들이 진정되자 미숙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어.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걱정하고 계셨거든. 정말이요? 정말이야. 아빠가 편지도 써두셨거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미숙은 혜성이 쓴 편지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주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혜성 씨 묘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빠한테 인사라도 드려야죠. 다음 주말 미숙과 주희는 아이들과 함께 혜성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아빠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예요. 지우하고 지민이에요. 큰아이 지우가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보고 싶어요. 작은아이 지민이도 아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혜성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미숙은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글쎄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살아야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성 씨가 도움을 주던 것도 이제. 주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더 늘려야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서 정규직을 구하든가.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주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분이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아이들이 혜성 씨의 아이들이잖아요. 미숙의 말에 주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분께 상처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도움을 받을 자격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에요. 미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저한테 모든 걸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했을 거고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성 씨는 정말 그럴 사람이었어요.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남편 대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미숙의 말에 주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혜성 씨의 아내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제 아이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날 밤 미숙은 아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준은 놀라면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한테 형제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래. 너한테는 이복 형제들이 생긴 셈이야. 만나보고 싶어요. 민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 도와야죠. 미숙은 아들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을 닮아 책임감이 강한 민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숙은 주의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요.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 부인분,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미숙은 혜성이 남긴 보험금의 일부를 주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아빠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때때로 저희와도 만날 수 있도록.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제는 그 남자가 남긴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혜성의 죽음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숙과 주희가 만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숙 씨 맞으시죠? 중년의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어딘가 공식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대한보험조사팀 이진우라고 합니다. 남편분 정혜성 씨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혜성이 죽은 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보험조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보험금은 작년에 이미 다 처리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께서는 남편분이 사고 당일 어디에 계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진우는 서류를 꺼내 미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날 회식은 일찍 끝났습니다. 오후 8시경에요. 하지만 사고는 밤 11시에 발생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의 차량을 정밀 감정한 결과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진우의 말에 미숙은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왜 남편을,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나요? 미숙은 주희와 아이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혜성이 10년 넘게 주희에게 매월 거액을 송금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사실 최근에 알게 된 일이 있어요. 미숙은 망설이다가 주희와의 관계를 조사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었겠네요.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거나 금전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숙은 생각해 보려 했지만 혜성이 그런 문제를 자신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남편분과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 중에 연락해 볼 만한 분이 계시나요? 남편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박상철 씨가 있어요. 건설회사 사장이시고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미숙은 상철의 연락처를 조사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조사원이 떠난 후 미숙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혜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주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혜성 씨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요? 주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왜요? 그게 문제예요. 남편한테 그럴 만한 원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두 여자는 혜성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되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원래 온화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크게 다투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저희 때문에. 주희가 자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며칠 후 이진우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상철 씨와 통화를 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혜성 씨가 사고 당일 박상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철 씨가 부인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갈 수 있나요? 네, 박상철 씨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미숙은 서둘러 상철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철은 혜성의 오랜 친구로 장례식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이 왔구나. 상철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오빠, 조사원한테서 들었어요. 혜성이가 사고 당일 오빠를 만났다고? 응. 그런데 미수가 앉아. 할 이야기가 좀 있어. 상철의 심각한 표정에 미숙은 긴장했습니다. 혜성이가 그날 나한테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어. 절박한 상황이요? 돈 문제 때문에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했어.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박을요? 누구한테? 그게 혜성이가 과거에 투자 사기에 당한 적이 있었어. 몇 년 전 일이야. 투자 사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혜성이가 너한테는 말 안 했구나.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랬나 봐. 상철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혜성이가 주희 씨와 아이들을 위해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누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꼬드겼어.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사기였던 거야. 그래서요? 그 사기꾼들이 혜성이를 계속 협박했어. 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말이야. 미숙은 이제야 혜성이 최근 몇 년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성이가 그날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하지만 나도 당장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럼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혜성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미숙이한테라도 털어놓을까봐. 라고. 그리고 나서 혜성이가 차를 타고 떠났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미숙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성이 주희에게 보내려던 편지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던 것, 그리고 자신에게 꿋꿋하게 살아야 해라고 했던 말의 의미가. 상철 오빠, 그 사기꾼들이 누구예요? 그게 상철이 망설였습니다. 말해주세요. 제발. 조심해야 해, 미숙아. 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 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세상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김현수야. 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현수요? 그게 누구예요? 혜성이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는 놈이야. 미숙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혜성이 가끔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혜성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던 거예요? 빌린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한 거야. 김현수가 확실한 투자처라고 속여서 혜성이 돈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성이가 그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돈을 요구하더라고. 안 주면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면서.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혜성이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혜성이가 마지막에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미숙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철 오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야 해요. 미숙아, 잠깐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위험할 수 있어. 왜요? 김현수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뒤에 조직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너나 민준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을 알았지만 신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사원한테 이 사실을 알려. 보험회사에서 조사하는 거니까 김현수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야. 미숙은 상철과 헤어진 후 곧바로 이진우 조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김현수라는 사람이요? 네, 그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말요? 예, 여러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에요. 하지만 워낙 교묘해서 처벌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저희 남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조사원은 미숙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인께서는 평소대로 생활하시되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세요. 그날 밤 미숙은 주희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혜성 씨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주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없었다면 혜성 씨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숙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혜성이 주희와 아이들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미숙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미숙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편분 일과 관련해서요. 미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지 밝혀주세요. 김현수입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이 왜 저한테 전화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죠. 만날 필요 없어요. 부인,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혜성이 형 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 많거든요. 김현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시민공원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싫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부인한테도 그리고 주희 씨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김현수가 주희의 이름까지 언급하자 미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주희 씨랑 무슨 상관이? 혜성이 형이 왜 그런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부인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김현수의 협박이 걱정되었고 혼자 만나자니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숙은 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숙아,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위험해. 그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철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켜볼게. 위험하면 바로 경찰을 부를 테니까. 저녁 7시 미숙은 약속 장소인 시민공원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상철은 멀리서 미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수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미숙 씨죠? 김현수입니다. 김현수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미숙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사람들 눈이 많네요. 저쪽 카페로 가시죠. 여기서 하세요. 부인,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나요? 김현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성이 형과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라고요? 좋은 친구였다면서 친구한테 사기칠 수 있다고요? 아, 그 일 말이군요. 부인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현수는 의자에 앉으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혜성이 형을 속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죠. 무슨 소리예요? 혜성이 형이 주희 씨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투자처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게 사기였다면서요? 저도 속은 거예요. 그 투자처가 사기인 줄 몰랐어요. 김현수의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라는 말이에요? 네, 저도 상당한 돈을 잃었어요. 혜성이 형보다 더 많이 말이에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현수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을 협박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문제예요. 진짜 사기꾼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저와 혜성이 형을 모두 이용한 거죠. 김현수는 서류를 꺼내 미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도 혜성이 형과 함께 그 사기꾼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럼 혜성이 사고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혜성이 형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숙은 김현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인 걸까요?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부인도 조심하셔야 해요. 김현수의 경고에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인이 이 일을 파헤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미 부인을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김현수는 미숙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혜성이 형을 위해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김현수와의 만남 이후 며칠간 미숙은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알 수 없었고 김현수의 말이 사실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진우 조사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미숙은 서둘러 조사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인, 앉으세요. 충격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진우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를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김현수의 말이 거짓입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김현수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김현수가 직접 남편분의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조사원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사고 당일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간 정비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비소요? 네, 혜성 씨가 사고 전에 들른 정비소입니다. 그곳에서 김현수가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김현수가 혜성이를? 네, 살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김현수가 부인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숙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아니면 아들까지 위험해진다. 미숙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민준이가 위험해요.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아드님께 연락해 보세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민준은 무사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준아, 당분간 집에 혼자 있지 마. 친구 집에 가서 지내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왜요?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조심해. 조사원은 미숙에게 경찰 보호를 받으라고 권했지만 미숙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김현수를 직접 만나겠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을 봐야 해요. 미숙은 김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할 말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하죠. 김현수가 지정한 곳은 외딴 공장지대였습니다. 미숙은 조사원에게 위치를 알리고 혼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황량한 공장 건물 앞에서 김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이 아니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왜 이렇게 끈질기게 파헤치려고 하나요? 남편을 죽인 게 당신이죠? 미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김현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 차를 조작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김현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친근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왜 죽여야 했어요? 돈 때문이었나요? 돈? 그런 하찮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김현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혜성이가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무엇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요. 단순히 투자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김현수는 자신들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김현수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정말 남편을 죽였구나. 미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생존을 위해서였으니까. 남편은 주희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다고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사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김현수는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김현수, 정혜성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현수는 결국 체포되었고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죽인 진짜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몇 주 후 김현수는 혜성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던 사기 조직도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혜성이 마지막에 알게 된 그들의 범죄 행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숙은 주희와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을 잡았어요.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성 씨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분이에요. 미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빠를 보내드려야겠어요. 다음 주말 미숙과 주희 그리고 민준과 아이들은 함께 혜성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찾은 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범인도 잡았고 아이들도 잘 지낼 거예요. 미숙은 혜성의 묘비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도 아빠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미숙은 주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성 씨가 원했던 대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부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혜성 씨가 남겨준 가족 말이에요. 미숙은 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혜성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놓아줄게요.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잘 지키겠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초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계절이었지만 이제 미숙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혜성은 이제 정말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진 모든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숙은 혜성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다 들으셨다면 잘 들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